묘청이 볼 때는 서경천도가 거의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묘청이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하십시오.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한다. 이것을 칭제건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리로 옮기면 금나라가 와서 항복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준비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고려 황제가 연호를 제정하는 금나라의 항복을 받을 준비를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을 덧붙이느냐면 유제, 나라 이름입니다. 유제라는 나라와 힘을 합쳐서 금나라를 협공해서 멸망시킵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식자들,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게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다. 이런 그 해설이 붙어 있는데요. 묘청이 주장한 대로 유제와 힘을 합치면 그게 됐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유제라는 나라의 정체를 알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유제는 어떤 나라냐면 유예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제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제, 유예의 제나라 이런 뜻인데 유예는 송나라 관리로 있다가 제남에서 금나라 공격을 받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했냐면 금나라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소흥을 공격한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금나라의 앞잡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유예가 세운 제나라와 손을 잡고 금나라를 공격한다. 이거는 그 당시 국제정세의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 유제가 고려와 손을 잡고 금나라와 싸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다. 뭘 좀 아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서경에 궁궐 세우고 거기에 왕이 행차까지 했지만 칭제건원까지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망설인 거죠. 이거는 이제 금나라와 싸워서 이긴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인종이 거기서는 좀 멈칫했던 거예요. 왕이 멈칫하는 기운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 왕으로 하여금 더 확신을 갖게 해야 돼. 해서 뭔가 일을 꾸미는데 결국은 이것이 무리수가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서경의 새 궁궐에 행차해서 신하들의 축하를 받는 자리가 열립니다. 그때 묘청과 정지상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이렇게 서경에 오시니 공중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어찌 하늘이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축하하는 글을 써서 여러 신하들에게 여기 서명하시오. 이거 하늘이 우리 왕이 서경에 온 것을 축하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축하하는 글에 우리가 왕에게 이런 축하하는 글을 올려야 되니까 여기 서명을 하세요. 이래가지고 관리들에게 사인을 받아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난 못한다. 나는 이거 서명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비록 늙었지만 아직 귀머거리는 아니다. 공중의 풍악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은 속일 수 없다. 이래서 거부해요. 우리 못 들었는데? 묘청하고 정지상이 들리지도 않은 소리를 그 소리가 낫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들었지 이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나 못 들었어. 나 귀머거리 아니야. 이러면서 서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에게 그 축하의 글을 올리는 것이 좌절됐다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왕이 서경에 행차하고 하는데 서경에 중흥사라고 하는 아주 큰 절이 있었습니다. 중흥사탑에 벼락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묘청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사가 우리 임금에게 서경 행차를 간청한 것은 재앙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째서 이런 재앙이 생긴 겁니까? 큰 탑에 벼락이 떨어지다니.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하나의 재앙이잖아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묘청이 얼굴을 붉히고 머리를 숙인 채 한참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말하기를, 주상께서 만약 개경에 계셨더라면 재앙이 이것보다 더 컸을 것이다. 지금 이곳에 행차했기 때문에 재앙이 바깥에서 발생했고 옥체도 안전한 것이다. 뭐예요? 재앙의 뭐 기회비용 이런 거예요. 개경에 있었으면 더 큰 일을 당했을 거다. 여기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다행인 거야. 이렇게 되치기를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묘청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니 대사의 말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감탄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거봐, 거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초조해진 묘청 일파가 일 하나를 또 꾸밉니다. 왕이 서경을 행차할 때 서경 가는 길에 있는 대동강이잖아요. 그 대동강의 강 바닥에다가 기름을 넣은 커다란 떡을 미리 묻어둬요. 그리고 왕이 거길 지날 때쯤 해가지고 그 기름이 위로 올라와서 마치 오색의 이런 무늬를 수면에 만드는 요 장면을 연출을 한 겁니다. 왜 물에다가 기름 떨어뜨리면 이렇게 영롱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롱한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뭐 사실은 오염된 기름띠 같은 건데, 이런 장면을 연출해 놓고는 이건 용이 침을 토해서 오색구름을 만든 것이다. 어찌 상서로운 조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꾸며요.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왕이 이거 좀 이상해, 인종이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야, 이거 자세히 좀 살펴봐라. 그래서 강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말다래에 기름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다래가 뭐냐면, 말 타면 이렇게 안장에 앉는데 그 안장 아래쪽으로 흙이 튀어오지 않게 늘어뜨리는 가죽으로 된 그 커다란 판 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이제 기름칠을 해서 물이 튀어도 젖지 않게 하는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기름칠 좀 해봐서 아는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기름이 물에 뜨면 저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강바닥을 수색을 했더니 과연 그 떡, 기름을 안에 넣어두었던 그 떡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속임수가 들통이 나요. 이런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자꾸 반복이 되면서 인종이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싶었으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서경천도를 포기합니다. 묘청 입장에서 볼 때는 서경으로 천도하는 게 거의 다 됐었는데 이게 막판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에게 간청을 해요. 서경으로 꼭 옮기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개경에 있던 인종이 신하들과 의논을 한 끝에 안 간다 라고 결정을 해요. 이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한 묘청이 1135년 1월 4일 날 서경에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묘청의 반란이 되는 거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위, 크게 될 나라, 연호를 1000개. 자, 그래서 칭제 건원을 정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군대를 천견 충의군, 하늘에서 보낸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개경으로 진군하려 했다.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묘청의 서경 반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개경에서는 1월 7일 날 김부식을 원수로 삼아서 토벌하게 하는데, 이 시점에서 반란을 일으킨 묘청 세력 내부에서 우왕좌왕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때까지 묘청과 행동을 같이 했던 정지상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서경에 있지 않고 개경에 있었어요. 정지상은 서경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서경 천도까지는 찬성하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백수환이라고 하는 묘청의 동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관은 이제 이 풍수를 보는 이런 사람인데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백수환이 개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서경에 있던 백수환의 친구들이 백수환에게 빨리 서경으로 와라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백수환이 그 편지를 받아본 다음에 자기 혼자 몰래 서경으로 가지를 않고 이 편지를 왕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만 해도 백수환이 서경에서 그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백수환은 묘청 세력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조차도 반란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수환이 이 편지를 왕에게 보여주니까 왕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해서 자기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문공인이라고 하는 다른 신하에게 보여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문공인은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은 의심이 되니 그 진위가 가려질 때까지 숨기십시오. 우리는 지금 1월 4일 날 서경에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정작 1월 10일까지도 개경에 있던 왕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왕만 몰랐던 게 아니라 묘청의 일파였던 백수환조차도 그 일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긴 난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휴대폰 없는 시절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오리무중한 상태, 이게 이제 계속돼요. 그때 사태를 김부식이 먼저 파악한 것 같아요. 김부식이 개경에 남아있던 묘청의 일파를 잡아서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지상, 백수환 이런 사람들이 김부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김부식이 서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빨리 판단을 했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개경에 있는 그 세력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해서 정지상, 백수환 이런 사람 죽이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끌고 서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1월 21일 날 서경 사람들이 묘청을 참수한 뒤 투항을 요청했다. 이런 기록이 또 나와요. 참수라고 하는 건 목을 뱉다는 거니까 아마 묘청에 그 목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항복을 받아줄 것을 요청한 이렇게 된 거겠죠. 이래서 이 서경의 반란이 불과 한 달 만에, 한 달도 아니에요. 보름 만에 끝날 걸로 보였는데 투항한 서경 사람들과 개경의 조정 사이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조광이라는 사람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묘청은 이미 죽은 뒤죠. 조광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조광이 일으킨 이 반란을 김부식이 군대를 끌고 가서 진압을 하는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1136년 2월 19일 날 김부식이 군대를 모아 서경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조광이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었다. 이렇게 해서 묘청의 반란에 대한 기록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제 반란의 뒤처리가 남아있죠. 정지상은 김부식이 서경을 공격하기 전에 개경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이 정지상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김부식이 개인적인 원한을 이렇게 갚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지상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부식이 평소 정지상과 문장으로 명성을 다투었는데, 그러니까 정지상의 문장, 김부식의 문장이 서로 비등비등해서 서로 경쟁을 했는데 김부식이 늘 불만이 쌓였다는 거예요. 뭔가 이 경쟁에서 자기가 더 밀린다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이 불만을 쌓아두고 있다가 이때 이르러 묘청과 내응했다는 이유로 죽였다. 정지상이 묘청과 한패였다? 내응했다? 이거는 없는 일이 아니에요.
묘청과 한편이었던 건 분명한데 그걸 가지고 죽일 것까지 있었느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이야기죠. 김부식은 정지상을 과연 문장 때문에 문장을 다투다가 그 불만으로 죽였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지상이 묘청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죽였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정지상의 그 능력, 문장 능력을 아까워했던 거예요. 정지상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수십 년 뒤에 이규보가 백운소설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거기에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규보의 백운소설은 그 문집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는데요. 백운소설의 해당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